농장동물 복지, 이거 참 감정적이면서도 되게 복잡한 문제죠. 근데 오늘은요, 이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의 경제학 퍼즐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아니, 답을 동물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현실을 바꾸는 건 이렇게 힘들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경제적 또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큰 변화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동물복지 논의가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건 단순히 너무 불쌍해 하는 대중의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과학과 정치를 움직인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64년에 책 한 권이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말 그대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러자 정부가 바로 다음 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불과 15년 만에 동물복지의 국제적인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자유가 딱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대 자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냥 동물 때리지 마세요 같은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동물에게 괜찮은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저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코로 혹을 파헤친다거나 닭이 횃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것 같은 아주 본능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동물복지의 개념을 완전히 한 차원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원칙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주변의 현실은 생각만큼 크게 바뀌지 않은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이유, 동물복지가 왜 시장 논리 안에서 자꾸만 실패하는지 그 차가운 경제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뢰제라는 경제학 용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뢰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난 후에도 그 품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해요. 동물복지가 딱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서 아주 예쁘게 포장된 고기를 보면서 이 닭은 행복했을까? 이걸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보의 벽이 농장과 우리 식탁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되게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민으로서의 나와 소비자로서의 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시민인 나는 당연히 모든 동물은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마트에 간 소비자인 나는 가격표 앞에서 이게 더 싸네 하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간극, 이 시민과 소비자 사이의 괴리가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요, 현대 식품 공급망의 구조 때문에 더 심각해져요. 농장은 생산 효율만 보고 가공업체는 비용만 보고 유통업체는 가격 경쟁만 신경 쓰죠. 각 단계가 완전히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동물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책임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것 같죠? 자, 그럼 다음 단계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동물 복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관리하려면 뭘 해야 하죠? 네,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나와요. 동물의 행복이나 고통 같은 이런 윤리적인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물이 사는 환경,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지 바닥은 어떤지 보는 자원 기반 방식. 둘째는 동물 자치를 보는 거죠.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지 살피는 동물 기반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성, 즉 얼마나 잘 크고 잘 살아남는지 보는 결과 기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 완벽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각자 뚜렷한 약점이 있어서 이 중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측정을 하는 목적이 동물의 복잡한 고통을 그냥 차가운 숫자 하나로 짠 하고 바꾸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 정책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은 뭔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다 같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도덕적인 가치에 돈, 즉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문제예요.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동물의 삶에 정말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걸까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냐는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평가는요, 동물의 목숨값을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동물의 복지를 이만큼 개선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숫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정책 대안들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비교하기 위한 도구이지 생명을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깊게 파고들었으니까요. 이제는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효과적인 변화는요, 이거 하나면 다 돼 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정책 도구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똑똑하게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즘 현대 정책은 보통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정책 패키지를 생각합니다. 맨 아래에 기반층이 있어요. 이건 법이나 규제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하는 최악의 관행을 막는 일종의 안전망이죠. 그 위에는 유인층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같은 경제적인 도구를 써서 농가들이 더 나은 복지를 추구하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정보층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복지 인증 마크 같은 것들입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줘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말이 현대 정책 설계의 핵심 철학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의 마법 총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농부든 소비자든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쉽고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개인의 선한 마음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시스템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거든요. 동물 복지는 윤리, 경제, 그리고 우리의 식탁이 만나는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동물 복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